네, 이번에 컴퓨터의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2, 3학번 통계학과 하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 이제 간단하게 시뮬레이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평소에도 이제 시뮬레이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 시뮬레이션이 대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먼저 좀 정리를 할게요.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는 현실 세계 상황을 이제 분석을 하고 싶은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게임하듯이 할 수가 없으니까 가상 세계를 만들어서 그 가상의 세계에서 어떠한 가정이라든지 어떠한 거를 설정을 해서 그 분석을 합니다.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현실 세계의 상황을 이제 설명한 방식을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뭐 컴퓨터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이론적인 방식으로도 충분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오늘은 이제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가 요거에 좀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에서도 이제 통계적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이 순수 수학과 다르게 통계 같은 경우에는 참값 그러니까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참값을 어떻게 하면 추정할 수가 있을까? 그 추정한 걸 바탕으로 실제 모델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 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밀한 과정이라든지 정확한 값 이런 거를 어, 이번 세미나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왜 이런 과정을 적고 어떻게 하면 이 추정한 값을 바탕으로 이러한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요거를 좀 엿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왜 이 세미나를 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세미나, 오늘 세미나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세 번째와 네 번째 게 이제 통계적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동기입니다. 예, 요즘 시대는 AI 시대, 그 빅데이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통계를 하겠다, 데이터를 다루겠다 하면은 예전과 다르게 몇백만 개의 데이터를 다루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르게 컴퓨터를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가, 그리고 분석한 결과를 어떻게 하면 해석할 수 있는가, 요 두 가지 능력을 보통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능력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뭔가 분석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직면하게 됩니다. 뭐 컴퓨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코드를 짜서 하는데 그 코드의 실행 시간이 너무 지나치게 길다. 아니면 이 코드 빅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크게 큰 용량들 관련된 거, 메모리 사용량 이런 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통계적으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집단, 모집단에 대한 추정값을 어떻게 설정하고 이 추정값들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전부 다 다루는 건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코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이 코드를 이제 볼 수 있는가 그러한 척도로만 활용할 예정이고요. 어, 추정값들, 에스티메이터 요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안 다루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복잡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시간 복잡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요 개념은요. 이제 이산수학에서 나오고 있는 정의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쉽게 얘기해서 FN이라는 요거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FN은 쉽게 얘기해서 코드의 총 실행 횟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N에 따라서 되어 있는 그런 함수라고 보면 되고요. 요 G에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FN과 가장 유사하면서도 상한선에 위치한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경우를 이제 빅 O 노테이션이라 보통 부르고요. 그 빅 O 노테이션에 관련돼서 이제 최적의 상황에서 코드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는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그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이제 다양한 부등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왼쪽에 가면 갈수록 이제 실행 횟수가 적어서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 가면 갈수록 이제 좀 시간이 걸리니까 많이 걸리니까 이건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쯤 이제 궁금한 게 이 맨 마지막 요게 얼마 정도 이제 비효율적인 거를 것인지가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시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조금 어려운 예제지만은 이 소팅하는 거 자료 형태가 이제 정렬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렬하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보고 소트라는 게 있습니다. 구글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고 소팅이라는 게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냥 운에 맡기고 정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일렬을 했는데 처음에 딱 정렬되면 그걸 끝이고 아니면은 완전 새로이 다시 이제 랜덤을 뽑아서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보고 솔팅이 그냥 확률로 정렬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최악의 상황일 때는 어 보통 이렇게 이제 받아볼 수도 있고요. 무제한으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예제로는 이제 비밀번호가 있겠죠. 비밀번호 이제 맞추기. 비밀번호를 이제 까먹었는데 어떠한 힌트도 없이 그냥 비밀번호 찾기.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예, 요 마지막에 대한 시간 복잡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인 건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노테이션들이 좀 있는데요. 이산수학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메가인데 이거는 최소한 이 코드가 대략적 얼마 정도 실행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개념으로 이제 바탕이 되고요. 앞에 설명했던 빅 오 노테이션과 오메가 노테이션을 합쳐서 이제 세타 노테이션으로도 존재는 합니다만 이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정확한 횟수가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적의 상황에서 이 코드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돌아가는지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빅 오 노테이션만 볼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설명만 들으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예제를 좀 준비해놨는데, 여러 가지가 언어가 있지만, 이 세미나에서는 최대한 이제 파이썬의 입각을 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코드 같은 경우는 그냥 둘 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건데, 그냥 여기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명령어는 저 헬로 월드를 딱 한 번만 출력하면 끝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상수번 돌아가는 코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해서 이런 문자를 그냥 출력하는 코드도 있고 아니면 간단한 사칭 형사라는 그런 것도 상수번 정도 코드가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한 횟수는 그렇게 궁금하지 않기 때문에 상수번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요. 읽을 때는 이제 빅 O1 혹은 O1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예제가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조금 복잡한데, 포문이 두 개가 이제 연속으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5랑 6이랑 7을 넣었을 때 이 i랑 j 값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리고 총 실행 횟수를 x에다 저장시켜서 출력한다라는 코드를 보시면 되는데, 뭐 5일 때 보면은 1이 한 번, 2가 두 번, 3이 3번, 4가 네 번, 이렇게 해서 총 10번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 6일 때는 이제 5가 5번이 추가가 되고, 6이 이제 6개일 때는 6번 추가가 되는 형태인데, 이거를 이제 일반화 시키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1부터, 한 번부터 n-1번까지 이제 더하는 거랑 같기 때문에,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아까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정확한 횟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항만 볼 겁니다. 그게, 여기서의 최고차항만 보면 됩니다. 최고차항 중에서 개수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역시도 복잡하면은 좀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최고차항을 볼 때는 무조건 개수를 1로 맞춰놓고, 이렇게 시간 복잡도를 해석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의 경우에는, 어, n제곱이 이제 최고 차항이기 때문에 5n제곱 정도 걸리는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간 복잡도에 대한 건데요. 노테이션 자체는 시간 복잡도와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파이썬에서는 잘 안 다루기 때문에 이제 C 언어를 바탕으로 얘기할 건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상에서 정의를 한 겁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문자형 데이터와 정수형 데이터, 실수형 데이터가 각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확히 얘네가 몇 바이트 되어 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제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 시스템석으로 5원 정도 이제 메모리 용량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오늘 요 개념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ON, 메모리상의 ON.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파이썬에 리스트라는 데이터 자료 형태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문해컴 하실 때 배웠을 텐데,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N개의 자료 형태를 담아두는 그냥 자료 형태를 보시면 됩니다. 박스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N개의 자료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ON 정도로 이제 표시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미나에서 그렇게 복잡한 거를 안 다루기 때문에 그냥 정수형 데이터를 리스트에 집어넣는 예제들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많이 어려운 예제인데요.
코드를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냥 요거는 그냥 이 라지 n을 입력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리스트, n개 원소에 담는 리스트를 선언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리스트 안에다가 요 원소를 이제 각각 집어넣어라. 반복문을 이용해서 집어넣어라. 그 밑에 있는 포문은, 리스트에 있는 모든 원소를 차례대로 출력하라. 라고 해서 요 위에 보시는 것 같이 라지 n을 20으로 뒀을 때 그런 출력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공간 복잡도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정주행 데이터는 이제 4바이트로 이제 보통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바이트에다가 n이 이제 20개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컴퓨터 시스템적으로 이제 80바이트 정도를 쓰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걸 일반화하면 이제 라지 n이 이제 미지수가 되겠죠.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4n 바이트 정도 쓰게 될 텐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개수는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코드의 경우에는 5 라지 n 정도 쓰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질문을 만들어 갔는데, 이 코드의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대답해 보실 분 있으실까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보는 프로그래밍 언어다 보니까 이게 익숙치 않으실 텐데, 어, 이 시간 복잡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반복문이 몇 번 정도 실행이 되는가, 이것만 초점을 두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여기 이제 포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 대략 n번 정도 이제 실행이 되고요. 요게 뭐냐면은 0부터 n-1까지 이제 한 1씩 증가하는 형태, 그러한 형태를 보시면 되고, 밑에도 똑같기 때문에 위에 거 라지 n번, 밑에 거 라지 n번, 그렇게 해서 얘네들은 이제 병렬로 되어 있으니까 앞에 거와 다르게 이제 얘네들은 따로따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 라지엔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코드의 시간 복잡도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우리가 이거를 어,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타임 컴플렉시티, 시간 복잡도는 코드가 얼마 정도 돌아가는가 요거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컴퓨터가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초당 실행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해 드렸던 이제 n 제곱, n의 n 제곱 그런 경우면은 여기 명시되어 있는 요 횟수를 가볍게 넘기기 때문에 컴퓨터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를 이제 저장하고 그걸 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메모리 용량 같은 것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한 의미로 이제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소개할 통계적인 방법하고 요거하고 사실 이제 명확하게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제 코딩할 때 이러한 두 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그냥 무작정 짜서 실행 시간도 되게 길고 컴퓨터를 학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코드 효율성을 좀 고려해가면서 좀 결과도 빠르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메모리도 어떻게 이제 용량 차지하는 것도 좀 고려해서 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라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했고요. 앞으로 요 두 개념을 바탕으로 후에 나오는 이제 다양한 예제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코드로 짜왔는데 그 코드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인가 그걸로만 이제 측정할 예정입니다. 통계적인 방법에 앞서 이제 기본 통계, 고등학교 확률 통계 정도면 필요하다 했는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 위해 이제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많이 등장하게 될 기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이 x가 이제 여기서 이제 평균 혹은 기대값이라고 부르고요. BAR, 저걸 이제 베리언스라고 하는데 베리언스 x 혹은 이제 시그마 제곱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모집단의 분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집단. S제곱은 이제 그거랑 좀 다른 개념인데 표본 분산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랑 이제 앞에 설명한 분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이러한 관계를 만족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 집단의 분산과 이 전체 집단에서 몇 개를 끄집어내서 만든 그 표본에서 구한 분산은 서로 다르다라는 거.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뒤에 복원 추출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요거는 뭐냐면요. 예제를 통해서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숫자 1부터 5까지 있을 때, 복원 추출하는 거는 하나를 이제 뽑습니다. 하나를 뽑고, 확인합니다. 숫자를 확인하고, 확인한 숫자를 이제 주머니에다 다시 넣어 놓는 경우를 이제 복원 추출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무슨 일이 가능하냐면요.
1부터 5까지 이제 뽑는 거잖아요. 5개 정도 뽑으면은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낮은 확률이지만 한 개 숫자가 연속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부 다 다른 숫자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이제 복원 추출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 이렇게 얘기하는데 줄여서 IID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요거는 쉽게 얘기해서 같은 분포에서 그냥 숫자 n개를 뽑아낸다. 한꺼번에 뽑아내는데 그 뽑아낸 과정에 서로 연관을 주지 않는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간단히 노테이션인데요. 여기 이제 뭐 세타가 있긴 한데 여기 위에 이제 요게 있죠. 뭔가 모자가 씌워져 있죠. 그래서 요거를 햇이라 부르는데 요 햇을 쓰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샘플 에스티메이터, 표본 추정량이라 보고요. 그러한 게 없는 경우는 보통 이제 모집단과 관련된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참값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이제 일직선을 딱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건 바라고 부릅니다. 이 바는 이제 보통 이제 샘플 민, 평균, 표본 평균이라고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마지막 거는 이제 그냥 증명 없이 넘어갈 건데요. 이거는 이제 평균을 이제 구할 때 이러한 관계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증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에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서두가 많이 길었는데요. 이제 몬테칼로부터 이제 본격적인 통계적 방법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컴퓨테이션 알고리즘입니다. 정확히 얘기해서는 여기 두 번이나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컴퓨터를 활용해서 알고리즘을 돌리는 건데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가 어떻게 나왔는가부터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1940년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절에 미국에서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거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핵폭탄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핵폭탄을 위력이 얼마 정도 되는가 요걸 대비해서 연구소 같은 거를 지을 때라든지 그런 걸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핵폭탄의 위력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될까 요거를 이제 실험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보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했냐면 1000개 핵폭탄을 가상으로 터트려 보는데 1번 핵폭탄을 터트렸을 때는 대략 이 정도의 위력이 나올 것이다. 2번을 터뜨렸을 때는 이 정도 위력이 나올 것이다. 이걸 하나하나 계산하는 1000개의 폭탄을 다 이제 위력을 대략적으로 구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서 핵폭탄의 위력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 나올 것이다. 이러는 방법을 이제 쓰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요 세 사람이 만들긴 했는데 요건 살짝 TMI이긴 한데 요 세 사람이 프로젝트 끝나고 이제 할 게 없다. 이제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미국의 몬테칼로라는 카지노에 많이 갔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방법이 몬테칼로로 많이 불리게 됐고요.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 페네메트릭 부트스트랩은 이따 부트스트랩 메소드를 소개할 때 다루겠습니다. 이 몬테칼로라는 이 통계적 방법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뮬레이션 상황하고 다른 하나는 이제 데이터 아날리시스 시츄에이션인데요. 일단 먼저 시뮬레이션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전체 집단, 그러니까 모집단의 상황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뭐 쉽게 예를 들자면 이제 초록에도 이제 떡밥을 던져 놓긴 했습니다만은, 아이캠퍼스에 여러분들의 시험 성적을 이제 교수님께서 전부 다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 이런 거 다 게시해 놓는 상황. 그러니까 전체 집단의 뭐 성적도 알고 아니면 전체 집단의 뭐 정규 분포도 다 알려주셨고 평균과 분사도 다 나와 있는 경우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바탕으로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이 몬테칼로는 참값을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참값과 가장 유사한 여러 추정량들을 설정합니다. 뭐 여기서는 자세히 안 다루겠습니다만은 뭐 여기서 예시를 들면은 뭐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뭐 표준 편차를 쓸 수도 있고 분산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회귀 분석 같은 다양한 모델을 설정해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또 검증하는 방식이 있지만은 그거는 여기 다루기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요 시뮬레이션 시츄에이션은 그러니까 이 세미나에서는 이 참값을 다 알고 있을 때 이 추정량이 얼마나 이 참값하고 가까운가 어떻게 하면 얼마나 이제 가까운가 정도로만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제 예시를 갖고 왔는데요. 방금 전과 같이 이제 다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추정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건 이제 계산기를 통해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다. 그걸 이제 알아맞추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좀 살짝 이제 통계적인 거를 바탕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스탠다드 에러 혹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표준 편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앞으로 자주 등장할 건데 fx가 이제
전체 집단 혹은 모집단에 대한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정규 분포로 이제 가정을 하고 많이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럼 이 모집단에서 뭘 할 거냐면요. n개의 표본을 추출할 겁니다. n개의 표본을 어떤 식으로 이제 추출할 겁니다. 추출해서 이렇게 하나의 셋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셋에 대한 이제 그 우리가 추정하고 싶은 참값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계산을 하고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추정하려 하기 때문에 이 표준 편차 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할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건데, 참고로 이건 이제 요 n번 반복하거든요. 이거를 1부터 n번까지 반복해서 이제 그러니까 n개의 시뮬레이션 상황을 만들고 그 각각에 해당되는 통계량을 수집을 해서 하나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요거를 산출을 해서 원래 거랑 얼마나 가까운가, 원래 참가와 얼마나 가까운가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표준 정규 분포죠. 예, 표준 정규 분포에서 두 개의 수를 이제 추출할 거고요. 이게 좀 어려울 건데요. 그냥 X1과 X2, 여기 이 정규 분포에서 추출했을 때 그 차에 대한 평균이 얼마 정도 될 것인가. 요거에 관심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표본 평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추출한 표본 평균은 원래 집단 모평균하고 사실상 같기 때문에 얘네 각각이 아까 앞에서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얘네는 뭐 그냥 간단히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뭐 X1이 X2보다 커서 이러한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고 X2가 이제 X1보다 큰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얘네 둘 다 사실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얘네 둘을 바깥으로 이제 뺄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결국 얘네들이 각각 모평균이 같기 때문에 영어 다 같기 때문에 실제로 세타라는 것이 이론상으로 0이란 거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0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여기서 말하는 시뮬레이션은 요 이제 표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n번 반복했을 때 그걸 바탕으로 추정했을 때 실제로 가까운 거. 요거를 이제 직접 돌려보면서 확인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코드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미리 다 돌려왔는데요. 간단히 얘기를 드리자면은 그냥 요 세타는 그냥 그 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n개의 리스트를 받을 수 있는, n개의 원서를 받을 수 있는 리스트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무작위로 저 표준 정규 분포에서 두 개의 수를 추출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아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세타, 그거를 이제 절대값,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요거를 이제 계산해서 추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의아하실 텐데 한 번만 실행하면 되지 여러 번 반복한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실행할 때마다 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는 제가 이제 1000번 정도 이제 시뮬레이션 하겠다라고 해서 나온 값이 이 정도 나오는데요. 이게 대략적으로 한 10에 10, 마이너스 15 제곱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더 해보면은 요 값도 나오고 되게 다양한 값들이 나옵니다. 1000번 실행했을 때, 뭐 5000번 실행했을 때, 10,000번 실행했을 때, 다양한 경우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어, 이렇게만 보면은 이제 영하고 상당히 가까운 건 알겠는데, 실제 참값이 아니지 않냐라는 의문점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값이 나오는데, 어떻게 0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가? 이건 사실 이제 이 코드,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분석할 때의 묘미인데요. 이 통계가 아까도 처음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정확한 참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 실제 모델을 잘 설명할 수 있는가. 우리가 추정한 값이 얼마나 이거를 잘 설명할 수 있는가. 이거에 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요런 이제 뭔가 10의 마이너스 15 제곱 정도로 가까이 가지만은 한 요 정도로, 실제 그 평균 값이 이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여러 번 실행하는 것도 이 코드를 돌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이제 1000번 5번 돌리겠다. 아니다, 나는 5000번 딱 한 번만 돌리겠다. 그것도 부족한 것 같다. 난 10만 번을 한꺼번에 돌려서 그 값을 이용하겠다. 이건 순수히 이 통계적으로 분석할 때의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 겁니다. 이거는 딱히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추정하는 게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복잡도랑 공간 복잡도 이제 미리 설명해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이 코드에 얼마 정도 걸리는가, 요거에 대해서 분석하자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시간 복잡도는 반복문만, 집중해서 보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 함수가 이제 사실 두 개 두 개 값을 이제 추출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안 보이는 반복문이 있어서, 요게
사실상 이제 N번 정도 이제 반복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두 개를 추출한 거를 N번 정도 반복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코드의 전체 대략 실행 횟수는 2M이 되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정확한 건 필요 없으니까 개수일 땐 나머지 5M 정도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 공간 복잡도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M개의 원소를 저장하는 요게 있기 때문에 5M 정도로 메모리가 사용되는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 상황은 이제 전부 다 아는 경우였습니다. 모집단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 이제 목표가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뭔가 하나의 정보가 부족했을 때 내 시험 점수 등수 같은 거를 대략적으로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가.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분산이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분산을 어떻게 추정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데이터 어널리시스는 모집단에서 여기서는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변수를 모른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쓰는 방법을 보시면 되겠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 모집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이캠퍼스로 치면은 정규 분포에서 평균은 아는데 분산을 모르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이 분산을 어떻게 추정하는가, 이걸 이제 보통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집단을 모르는데 이 분산 같은 경우를 우리가 어떠한 가정을 세워서 대략적으로 이 분산이 얼마 정도일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만든 유사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이 수도 디스트리뷰션 요걸 이제 세워서 이걸 바탕으로 표본을 만들고 그 표본을 바탕으로 앞에서 이제 진행했던 것처럼 추정하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실제로 제 성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가져온 건데, 이게 제가 지난 학기 24학년도 2학기에 생명의 과학이라는 과목의 실제 데이터를 일부러 이제 추출을 했습니다. 예, 일부러 이제 추출을 해서 제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가정이 이제 우리가 분산을 모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참값은 안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00개 정도의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이 정규 분포에서 평균이 73이었고요. 분산은 저도 잊어먹어서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모분산, 전체 집단의 분산을 이제 구하고 싶은 건데, 이거를 이제 뭐 분산으로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떠한, 어떠한 걸로 이제 구하느냐는 사실 이제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 겁니다. 이거를 이제 뭐 샘플, 시뮬레이션에 N번 정도 돌린 그 시뮬레이션 평균을 이용해서 구해도 되고요. 표준 편차를 이용하고 싶다. 그럼 표준 편차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아니다. 나는 중간값을 이용하고 싶다. 그래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그나마 적용하기 쉬운 분산을 바탕으로 이제 적용해서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역시나 이제 N번 정도 이제 반복을 할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그마 제곱, 요 모분산을 모르기 때문에, 전체 집단 분산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임의로 285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280은 마음에 안 드시면 뭐 100을 가정을 해도 좋고요. 뭐 300을 해도 좋고, 이거는 숫자도 역시나 어, 분석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정에 따라 달렸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나 정해진 건 없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85라고 가정했고요. 실제로 실제 데이터 분사가 280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걸 모른다고 하고 이제 분석하면은 300개 데이터를 이 가정한 이 수도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추출한다 보시면 되고, 이건 이제 분산을 구하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산을 이제 구해서 실제 추정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계산은 다 컴퓨터가 다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코드가 이제 뭐가 달라졌냐면, 이 포먼만 달라진 겁니다. 다른 거, 뭐 여기는 이제 분산 뭐 추출하고 하는 거고 있긴 한데,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여기서 이 가정한 표본 분산을 바탕에 이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는 여기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 맨 처음에 봤었던 그 예제에서는 표준 정규 분포니까 분산이 1이다 라고 해서 표준 편차를 이제 넣어서 계산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본인이 가정한 표본 분산, 저는 이제 285로 가정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표준 편차를 이제 집어넣어서 N개 수를 이제 뽑아내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모분산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모분산식을 넣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300개 데이터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300개 데이터. 그 실행 반복 횟수도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저는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000번 정도 실행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게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 결과값들입니다. 저 이제 결과를 분석하기 전에 일단 간단하게 저 코드가 어느 정도로 돌아가는가. 그러니까 실행 횟수는 어느 정도고 메모리상은 얼마 정도 되어 있는가 간단히 이제 확인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n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가 좀 달라집니다. 공간 복잡도 같은 게 이게 리스트, 그러니까 n개의 원소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관 같지만은 시간 복잡도, 그러니까 이 코드가 대략적으로 한 m 곱하기 n번 정도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뭐가 좀 문제가 되냐면요. 이전과 달리는 OM 하나만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M이 N하고 똑같아지면은 ON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이전과 다르게 이제 이 코드는 실행해서 좀 많아지기 때문에, 이 코드는 그냥, 결과값을 출력하는데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 300억 만 개를 집어넣으면 사실상 300만 개 데이터를 이 코드가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이제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이제 5개의 결과가 나왔는데 이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평균 혹은 중간값 평균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대략적으로 중간값 정도로 산출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5번, 그러니까 한 1,500만 개의 데이터를 돌렸을 때 이 결과를 바탕으로 원래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데이터, 그러니까 원래 집단의 전체 집단의 분산이 대략적으로 535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루트 씌워서 보면 한 23.13 정도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실제 참값을 구해낸 건 아닙니다. 아니긴 한데 이러한 방식으로 분산을 추정을 해서 실제 당연히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이렇게 추정을 함으로써 내 점수를 알고 있을 때 정확히 어느 정도 등수가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를 학점이 될 것이다. 이런 정도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거에 대한 가정은 다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처럼 이제 똑같이 안 해도 좋고요. 어, 그러니까 뭐 수치를 바꾸든 간에 아니면 나는 분산 대신 표준 편차를 이용하겠다. 이거는 순수히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는데요. 이게 이제 붓기대 메소드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살짝 좀 더 쉬운 상황인데요. 아이캠퍼스의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제 성적템만 이제 보면은, 어, 예를 들어서, 최고점과 최저점, 아니면 이제 뭐 평균이라든지 본인 점수, 이렇게 제한적인 데이터, 즉, 적은 수의 데이터만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원래 집단의 분산을 추정할 수 있나. 심지어, 그, 강의를 듣는 학생 수도 그렇게 충분히 많이 없을 때, 이러한 경우에는 14의 정규 분포로 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추정을 할 수 있는가? 이럴 때 이제 쓰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이제 몬테칼로의 후속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리샘플링을 뭐 처음 보는 용어가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그 복원 추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원 추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은 양의 데이터에서 복원 추출을 통해서 어떠한 시뮬레이션 상황을 만들고 그 시뮬레이션한 상황을 몬테칼로에서 했던 것처럼 또 반복해서 원래 집단에 있는 걸로 추정하겠다. 원래 집단에 있는 분산 같은 경우를 추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역시 이제 이거는 이제 특이한 거는 모집단, 그러니까 전체 집단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자체를 이제 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전체 집단이 어떠한 분포를 따른다. 이런 가정 자체를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돌려보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추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역시도 이제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는데요. 예, 요거는 이제 현재 듣고 있는 제 전공 과목인 통계적 추론 인문이라고 좀 어려운 통계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서의 실제 중간고사 데이터를 제가 일부를 추출해 와서 가져왔고요. 안타깝게도 제 점수는 밝기가 좀 그래서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좀 가져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최소값, 최대값 가져왔고요. 평균이 한 70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데이터는 임의의 2명의 학생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가 뭐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모릅니다. 가정 자체 불가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분산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 알고리즘 자체는 이제 이전에 다뤘던 몬테칼로 그 데이터 어널리시스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면 되는데, 딱 하나 바뀐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요 데이터를 5개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5개 가지고 복원 추출해서 샘플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뮬레이션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 그걸 이제 반복하는 겁니다. 몬테칼로 했었던 것처럼 이제 반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드도 여기 바뀐 거는 그냥 요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두 가지. 복원 추출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렇게, 만 개의 데이터를 이제 돌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는 그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예시와 똑같습니다. 어, n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리스트, 그리고 n번 정도 반복하는, 반복문. 이렇게 돼서 이제 쉽게 할 수 있는데, 실행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좀 이상합니다. 분산 값이 대략 한 22만 정도 돼요. 루트 씌우면 대략 표준 편차가 400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약간 좀 오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아까 갖고 온 그 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서 한 원래 집단에 뭐 분산이 한 22만 정도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이게 유용하진 않죠. 왜 유용하지 않냐면은 아까 여기 갖고 온 이 데이터가 사실 굉장히 치우쳐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데이터가 어떤 점수를 기점으로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분산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제가 임의로 이제 데이터를 추출해서 갖고 온 건데 여러분이 이제 조금 더 좋은 데이터를 갖고 왔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맥을 좀 총동원을 해서 좀 좋은 경우를 이제 상정했을 때 어떻게 좀 바뀌는가 요거에 대해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싸면은 우리 미미 회장님처럼 이제 인싸시면은 이제 이러한 경우도 가능하죠. 물론 여기서는 조금 다릅니다. 최대값 요거는 이제 다른 상황인데 에, 작년에 ES 과목이 있습니다. AI 기초화 활용이라고 거기서의 데이터를 일부 추출해 왔는데 제 점수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55점이고요. 예, 실제 데이터입니다. 제 실제 데이터와 최고점 그리고 평균 한 70 정도 됐습니다. 좀 많이 잘 받는데 그리고 나머지 5명 그건 인맥을 동원해서 가져왔다고 칩시다. 뭐 이건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 굉장히 인맥을 총동원해서 뭐 3개든 4개든 5개든 이건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은 이전의 상황하고 굉장히 똑같습니다. 개수만 달라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코드도 숫자만 달라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시간 복잡도나 공간 복잡도도 전에 거랑 달라진 게 없고요. 그럼 이전 코드에 비해서 데이터, 여러분 이제 조금 좋은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이전의 상황보다 좀 나아지죠. 옆에 거 보면은 이제 표준 편차를 이제 구해놨는데, 이전 상황처럼 이제 점수가 너무 퍼져 있는 경우보다는 그나마 조금 더 나아진 경우를 좀 찾을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원래 집단의 표준 편차가 한 대략적으로 한 90 정도 되겠다. 물론 이게 결국 작지 않은 수치긴 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인맥을 좀 동원을 해서 점수가 좀 고르게 퍼져 있는 경우에는 그나마 좀 믿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러분들 이 부트스트랩 같은 메소드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데이터가 상당히 적은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모집단 전체 집단의 정보가 부족함에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려면은 이 부트스트랩을 쓸 때는 최소한 10,000번 정도 그러니까 실행 횟수를 굉장히 많이 돌려야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상당히 많은 거를 다뤄왔는데 몬테칼로 메소드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점수 같은 거를 이제 추정할 때 부트스트랩 메소드는 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상정하고 이제 돌리는 좀 최후의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웬만하면 이제 몬테칼로 메소드를 이용하는 추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몬테칼로 메소드 자체가 원래 집단 같은 경우에 이제 얘기해 드리지만 정규분포일 것이다 라고 가정해 놓고 돌리면은 실제 참가하고 그래도 그나마 좀 가까운 경우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집니다.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되게 많기 때문에 몬테카를로 메소드를 이용해서 추정하는 게 오히려 더 좋긴 하고 부득이하게 표본의 수, 그러니까 이수어 듣는 학생 수가 뭐 30명보다 작은 경우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개수가 좀 많이 적다. 이러한 안타까운 경우, 그러니까 적은 수의 데이터만으로 뭔가 추정하고 싶다 하면은 이 부트스트랩 메소드를 통해서 추정을 해서 여러분의 등수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일 것이다. 라고 그거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